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2학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2학년 1반, 2반이죠. 예, 제가 이제 라이브를 틀어주긴 어려울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공개 영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좀 그거를 미리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좀 평일도 그렇고 주말에 일정들이 항상 좀 많긴 많기도 하고 또 3학년이랑 겹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지금 밤에 이렇게 그냥 빨리 해주고 영상으로 남겨주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할 때 이렇게 하셔라.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뭐 한 판 뭐 제가 뭐 저번 학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한 판으로 정리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유튜브로 돌려볼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영상 자료를 만드는 것이 어쨌거나 저의 수업 스타일이고 이거는 뭐 3, 4반 친구들도 보려면 볼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이 교과서로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막, 그렇다고 엄청 넓다? 엄청 좁다? 이렇게 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서양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조금 조금 짤막하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요번에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이슬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쵸? 이슬람부터 시작을 해서 이슬람 세계가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이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랑 연결됐던 셀주크 티르크족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렸던 그 신학로 개척에 관한 얘기들 또 이거를 할 때 이슬람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 얘기들과 함께 쭉 이어나갈 테니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정리하시면서 요런 거 우리가 봤어야 됐었지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요런 것들 헷갈리는 것들 한번 표시해 놓고 가야겠다 요런 생각 가지고 이번 시간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1시간 내로 끝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시험 범위를 보기 전에 먼저는 이슬람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마 모르겠어요. 혜경쌤도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었죠. 왜냐면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 이슬람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시작부터 경제 성장지였던 메카나 메디나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상업 활동 이걸로 해서 뻗어나갔던 왕조가 아바스 왕조였죠. 아바스 왕조가 굉장히 오래 가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오스만 제국도 굉장히 오래 지나가는 왕국 중에 하나잖아요. 이슬람교는 되게 경제적이었다, 실용적이었다 이 얘기 꼭 여러분들 하고 갑시다. 자, 그러는 동안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름 정리 다 하고 계시죠? 셀주크 티르크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셀주크 티르크족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유목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유목민족이었다 보니까 이들만의 독특한 문화들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튀르크족들이 요대로 그곳에 어떻게 보면 정착을 하게 되었고 이 정착한 사람들이 지금의 튀르키예까지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터키 같은 경우도 지금의 그 문화가 남아있고 이란과 이라크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근데 이 셀즈크 티르크족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아바스 왕조가 굉장히 강력했던 때에 이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이슬람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술탄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라는 게 큰 특징이었어요. 이 술탄이라는 것은 정치적 지도자, 지배자를 의미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이 칼리프한테 이거를 얻었다라는 거는 정치적으로는 뭐 종교적으로는 아바스 왕조에서 거의 끌고 간다 치지만 정치적으로는 셀주크 티르코족이 끌고 갔다는 얘기. 그래서 이 셀주크 티르코족 하면은 해야 되는 얘기가 지금 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장악에 대한 얘기였었잖아요. 음. 그래, 예루살렘 장악한 건 알겠어요. 근데 장악했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었어요? 성지 순례를 못하게 했었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거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군 전쟁을 벌이게 됐고 그 이후로 셀주크 티르코족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처음에는 술탄이라는 칭호를 얻었으나 그것이 슬슬슬슬 약화되는 이야기.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보니까 셀주크 티르코족이 최대는 어디까지 있었냐라는 걸 보니까 사마르칸트 같은 경우는 저기 사파 저거 뭐냐 그 뒤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름. 네, 항상 또 이름 기억이 안 나지. 티무르 왕조 나오면서 했었던 그 중심들까지 뭐 이스파한 같은 경우는 저기 뭐나
사파비 왕조까지 해서 지금의 이슬람 세계가 이제 앞으로 이제 왕조별로 쪼개지는 그때에 셀주크 티르크족이 이렇게 있었다. 그 이 셀주크 티르크족이 비잔티움 제국과 항상 무언가가 초반에 있었다라는 얘기.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그다드 점령했던 얘기부터 해가지고 사파비 왕조까지가 거의 500년 가까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쭉 드리는 중인 거예요. 그 다음에 훌라골루스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넘어가서 할까요? 훌라골루스를 아마 인터넷에 좀 찾아보거나 영상들로 보시게 되면은 아마 그 몽골에서 칭기즈칸 이후에 쭉 중앙아시아를 먹어가는 이 몽골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차차 점령지를 넓혀가면서 여러 울루스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어느 거기서 보면은 뭐 이제 이때 당시에 무슨 한국이라는 게 많이 생겨요. 그게 이제 이 유목민족들이 세워놓은 그 점령지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훌라골루스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몽골 제국의 일부였던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게 이슬람교를 받아들여서 국교로 만들었다는 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처음에 몽골족이에요. 몽골족이고 그들의 유목민족, 그들의 그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슬람교를 국교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교과서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슬람 문화가 여기서 꼽혀가니까. 예. 그리고 이들이 정복했던 지역이 지금 보면은 아 이거 셀주크 티르크족이 있었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세력했던 그 여기가 비슷한 거예요. 아, 여기까지 몽골족들이 내려왔구나. 어떻게 보면 그 원나라라고 배웠던 그 몽골족이 와, 여기까지 왔었구나. 라는 거를 하나 또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실까요? 네. 요걸 봤었던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교과서에 카라반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선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셀주크 티르크족도 유목민족이고요. 지금 훌라골루스 얘기 나오는 족도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들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은 당연히 낙타나 혹은 말이겠죠. 근데 아마 사막지대다 보니까 낙타일 게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항상 중개무역을 해요. 네. 이슬람 같은 경우는 또 빼놓고 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개무역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중간중간 사람이 쉬어가야죠. 예, 사막 한 번 그렇게 횡단하는데 뭐 요즘 기차로 하면은 뭐 그것도 기차도 이틀, 3일 걸린다고 하는데 4박 5일 걸리고 이런다는데 뭐 시베리아 넘어가는 건 15박 걸린다고 하던데요. 근데 그럼 옛날에는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싶은 거죠. 아, 그렇게 갔었던 요런 거. 이 카라반이 지금의 캠핑카 카라반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저희 반은 설명해드렸죠. 예, 요런 얘기들. 그냥 문화적인 거에서 요렇게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티무르 왕조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지만 이 티무르 왕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냥 세계문화기행으로 찾아보셔도 이 티무르 왕조는 굉장히 또 오랫동안 이어졌었다라고 해요. 뭐 16세기 초에 이민족에게 멸망을 했지만 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사마르칸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도였던 곳이고 오랫동안 그 지역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 중심지가 조금 특별했죠. 사마르카트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요. 아예 그 동서무역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무역이 당연히 발달했고 여기에 그러면은 동쪽에서 오는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 문화 그 지역에 있었던 거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페르시아 문화, 티르크 문화가 함께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근데 생각해보면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파비 왕조 같은 경우는 이때에 뭐 이스마일 1세가 세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보면.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자꾸 페르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그리고 중개무역에 대한 얘기 또 나오죠? 사파비 왕조는 조금 특이하게 시아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시아파가 소수의 그 분파였잖아요. 순위파 말고. 근데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조로아스터교가 중국으로도 넘어올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국교화가 돼 있어요. 페르시아는 예전에 사실 멸망한 것 같지만 이들의 뿌리 속에는 페르시아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더 나아가선 단군왕검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 페르시아라는 게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아 사파비앙조의 설명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구나
정도는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푸른돔의 도시였다는 거, 레기스탄 광장 같은 경우 이거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 오스만 제국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오는 사람이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죠. 제가 저희 반에선 설명했지만 오스만 제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진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셀주크 티르크족이 쇠퇴하면서 여러 부족으로 찢어져 있다가 이들이 통합해서 만들어진 이 제국이 오스만 제국이었고, 오스만 제국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잔티움을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멸망시키고 그 수도를 바꾼 얘기. 제가 편의상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쓸게요. 여기를 이스탄불로 바뀐 얘기.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지금의 터키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죠. 네, 지금의 튀르키예 쪽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들이 전성기를 이뤘던 얘기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음, 그때의 술탄이라는 칭호와 칼리프라는 칭호가 이제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이거를 이어붙이면서 술탄 칼리프라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네, 업그레이드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술탄 칼리프 제도가 있었다라는 얘기. 예. 그래서 사실상 이슬람 하면은 오스만 제국인 거죠. 이슬람 하면 무슨 제국? 오스만 제국.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술레이만 1세 때 전성기를 이루어서 뭐 유럽의 연합함대도 무찔렀고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그러니까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있게 되냐? 우리는 대항해 시대를 배웠죠. 신항로 개척을 배웠죠. 음. 이 오스만 제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동쪽으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유럽의 나라들이.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길이 진짜 한나라 때 장건이 만들어 놓은 그 비단길부터 해가지고 무역로가 이미 여기에 딱 자리가 잡혀 있는데, 이 무역로의 중심에 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근데 또 관용 정책은 사실 이슬람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죠. 그리고 밀레트와 예니체리. 예,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죠. 예, 그들이 지지아를 내게 됐을 때 자치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를 쓸 수 있게 했던 얘기들. 그리고 뭐 티르크어 쓰면서 했던 얘기들도 뭐 나오지만, 예니체리 같은 경우는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신분, 뭐 출신 이런 거 안 따지고 종교 안 따지고. 왜냐면 예니체리의 시작은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토교인들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스만 제국의 최정예 군대가 됐었고, 그렇게 하면서 영토가 확장되고 이스탄불이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얘기들이 쭉쭉쭉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얘기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어떤 문화들이 또 있었냐 했을 때,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으로 가게 되면은 이들만의 문화가 꼽혀가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문화 같은 경우는 합쳐진 게 있죠. 페르시아, 비잔티움, 튀르크. 네, 이게 합쳐지는 얘기들. 그러면서 성소피아 대성당이 예전에 비잔티움 제국에 있을 때는 여기가 성당이었단 말이죠. 크리스트교의 중심지였으나 이 중심지를 이슬람 사원으로 쓰면서 이슬람 사원화를 시키는 얘기. 그리고 그 맞은편에다가 술탄 아흐메트 사원, 그 블루 모스크죠. 블루 모스크를 세웠던 그런 얘기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오스만 양식도 있지만 비잔티움 양식이 섞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오스만 제국이 있던 이 곳이 오스만 제국으로 가게 되면, 그 전에 페르시아 문화가 꼽혀 있던 요 지역과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던 요 지역이 같이 합쳐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조금 더 나타나는구나.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제가 천문학, 수학, 지리학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필수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일단 이슬람교 자체가 굉장히 수학, 이 건축학, 조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저거잖아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그럼 어딜 가도 메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야? 나침반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나침반이 없는 이 시절, 나침반이 들어오더라도 아직 널리 쓰이기 그 전, 그때부터 이미 천문학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업 활동을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지리학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슬람 왕조에 대한 얘기는 사실 뭐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가 저희 반에서 얘기했지만 음, 동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동쪽에 원래 그 비잔티움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가 꽃피었던 여기 동쪽으로 조금 더 뻗어나가면서 비잔티움 제국으로 가는 얘기하면서 오스만 제국을 얘기했으면 서쪽으로 가서 무굴 제국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무굴 제국도 굉장히 강력한 왕조였던 건 사실이에요. 인도 지역에서 이 무굴 제국을 빼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때 보니까 델리 지역에다가 이 술탄을 임명하면서 델리 술탄 왕조가 등장하는 얘기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곳이 여기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크바르 황제와 아우랑제브 황제가 했었던 일들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두 황제가 했었던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네요. 왜냐면 무굴 제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인도죠. 인도는 무슨 종교가 있던 곳이에요? 힌두교가 있던 곳이에요. 그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무굴 제국의 문화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나오는 게 타지마할이잖아요. 이 건축물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뭐 시크 교육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 여러분들 세계사를 보다 보면 지금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건축물을 보면 그 나라가 무슨 문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어떤 걸 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지마할을 보면 여기엔 이슬람 문화와 인도 문화가 같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때의 무굴 제국의 문화가 이랬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좀 보셔야 돼요. 예, 이슬람 같은 경우는 꼭 보시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새 항해를 찾아 나서는 신학로 개척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슬람교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신학로 개척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신학로 개척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고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알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상식선에서 있던 것보다,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이 있었네. 그러면 신학로 개척이 시작된 곳은 어디예요? 유럽 쪽에서도 저는 서유럽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쵸? 서유럽 쪽에서 시작이에요. 대표적인 나라가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었어요. 여기가 먼저 시작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는 음, 마르코 폴로라는 그 사람이 썼던 동방견문록이 있었고 인도에서 있었던 여긴 향료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후추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고기를 재울 때 향신료를 쓰니까 맛있는 거라. 네, 그렇게 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이 인도가 어떤 것인가 도대체 인도가 어떤 곳인가. 근데 인도 것들이 막 사 들여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 인도 건들이 사 들여오는데 거기를 누가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랑 이탈리아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길 독점하면서 계속 세금 떼가면서 비싸게 살 바에 지구가 둥글다 했고 나침반도 있고 우리 지도학도 있는데 그러면 잠깐 인도는 이렇게 가는 곳이야. 잠깐 지구가 둥글어.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않나? 이런 거부터 시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가 이제 발견되니까 야 그럼 아프리카를 돌아서 내려가면 어떻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참 대단해진 거죠. 이때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계몽 사상이랑 이어지긴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와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나온 얘기가 지금 우리 교과서 여기 몇 페이지야? 119페이지에 나오는 요 얘기예요. 와 보니까 그러니까 인도인 줄 알았던 콜럼버스
그리고 희망봉이 도대체 어디인가를 찾았던 디아즈란 사람.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했던 바스쿠 다가마라는 사람.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정말 확실하게 증명했던 마젤란의 함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따로 더 정리하진 않을게요. 이미 교과서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줄을 치고 뭐 프린트 보시면서 정리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물들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 근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혜경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신학로 개척을 해서 뭐가 변한 거냐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로 개척할 수 있죠. 새로운 길을 뚫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길을 왜 뚫은 거예요? 그리고 뚫고 나서 뭐가 변한 거예요? 이걸 봐야죠. 자, 그러면 결론적인 거를 얘기를 해보자. 자, 먼저는 무역의 중심지가 변화할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원래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했던 게 대서양으로 갈 거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변화 아니에요? 가장 큰 변화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대서양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새로 발견된 네, 이렇게 써볼게요. 새로 발견된 미지의 땅이 등장하니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예요. 여기를 발견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가격혁명과 상업혁명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 다 구별 이제 하실 줄 알죠? 가격혁명과 상업혁명. 가격혁명이라는 거는 금과 은들이 들어오면서 화폐로 쓰던 이 광물들이 아메리카에서 엄청나게 채광이 되면서부터 시작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상업혁명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물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교역이 많아지고 화폐들이 많이 돌기 시작하다 보니까 있어지는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삼각무역이죠. 그러니까 삼각무역은 사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반에서 수업할 때 정말 아픈 사연들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로를 개척한 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선주민들은 무슨 죄며. 네. 근데 그것들이 이제는 축제로 되어 있는 참 이게 안타까운 사연.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신학로 개척에는 이러한 뒷모습도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뒷모습에 대한 얘기가 특히나 요 교과서 요 부분에 많이 나와 있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실 아즈텍 문명이나 잉카 문명도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예요. 지금도 저기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쵸? 마추픽추. 여기 같은 경우는요, 진짜 여기에 이미 이 산 높은 고산지대에 계층이 있었다라는 게 다 발견된다고요. 이런 건축물들을 보니까 어떤 작물들 어떻게 농사지었고 이 사람들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다 나오는데 여기가 신항로 개척 이후에 싹 다 점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주민들이 와가지고 그 잘난 발명품들 가지고 싹 다 지랄았죠. 특히 남아메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막 채광하면서 노예들을 시키죠. 근데 그 노예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을 데리고 온다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그냥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무역선에다가 그냥 가둬놓고 무슨 뭐 저기 뭐 진짜 이거 동물들도 이렇게 갖고 오면 뭐라 문제가 생겨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갖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흑인을 또 취급도 안 하고 민족 우월주의 아주 가득했던 그런 엄청난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교과서에도 얘기했지만 리우 카니발이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브라질의 카니발, 아르헨티나의 탱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탱고 하면은 열심히 추는 춤, 카니발 하면은 엄청난 축제, 꼭 가봐야 되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축제 뭐 이런 식으로 배우지만 역사적인 뒷면은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고 가면 이걸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카니발만 즐기고 온다?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무식한 사람. 세계 시민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학로 개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절대왕정이었죠. 에헤이.
왜 절대왕정으로 이어지는가? 왜 절대왕정으로 이어지는가? 이미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셨을 거라 믿기는 믿는데요. 자, 일단은 요거를 갖고 오자. 요거를 캡처해서 네, 이게 요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짱, 짱. 헤헤이. 저기요. 자, 휴. 음, 헐. 으이. 자, 절대항전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그림에 있는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절대 군주가 등장하게 됐어요. 이 절대 군주는 어떤 사람? 그때의 왕권 신수설을 통해서 여기 지금 왕권 신수설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굉장히 강화시켰던 사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을 펼쳤고 식민지를 차지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으로는 관료제와 상비군 제도를 두어서 굉장히 치밀한 상하관계를 만들어 놨었고 그다음 그 가운데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돈을 누렸던 이걸 통해서 식민지 사람들 그리고 자국민들 다 같이 함께 사는 것들 그렇게 하면서 전쟁하면서 필요한 물품들 다 지원하는 것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공업을 하는 그 계층들은 누구였다? 시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시민들이었다는 거죠. 이 시민들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투표를 하거나, 내가 뭔가 힘을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게 우리가 배운 그 시민혁명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왕정 덕분에 시민계층이 성장하였고 각 나라들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다 보니까 그 시민들이 목소리를 냈고 투쟁을 했고 왕을 바꾸기도 했었던 그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왕정은 어떻게 보면 있었어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절대왕정에서 중요한 얘기들, 뭐 관료제 상비군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서유럽과 동유럽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 각 나라에 정말 많은 왕정들 있어요. 근데 정말 간단히 배웠거든요. 예, 우리 정말 간단히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에스파냐에 있었던 펠리페 2세가 무적 함대를 만들었다는 얘기, 여기 에스파냐의 저기 뭐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한 얘기, 그리고 루이 14세에 대한 얘기. 예, 여러분들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나라예요.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저기 대항해 시대를 먼저 열었던 나라. 그래서 제일 먼저 식민지를 차지했던 나라. 그래서 남아메리카가 스페인어를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아메리카는 스페인어만 해도 돌 수 있대요. 북아메리카 포함. 멕시코도 에스파냐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 영국,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땅 따먹게 하잖아요. 네,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얘기들 나오는 이 서유럽의 절대항정 세 국가가 있었다면 동유럽에서 가장 잘 나갔다? 근데 사실 동유럽이 프랑스 기준 동쪽이에요. 그래서 사실 독일은 유럽의 중심부 같지만 동유럽에 속하거든요. 조금 늦게.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에 비하면 뭐 대항해 시대를 열기에는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여기 노르웨이 저 북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는 나가려면 이탈리아가 막고 있었고 알프스 산맥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이센이 좀 늦어요. 여기 뭐 신성 로마 제국 세워지고 막 이러는데 조금 늦어요. 그 다음에 또 늦은 곳이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나 이렇게 있었던 얘기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7세기, 18세기가 넘어가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문화적인 게 좀 달라진 거가 뭐냐면 자, 우리가 그전에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드디어 신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게 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오면서 인간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예전이었으면 진짜 사과가 떨어지는 것도 그냥 신이 떨궜겠지.
그냥 자연의 섭리겠지. 그냥 이 정도였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떨어지는 걸까? 그것이 왜 가속도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왜 나오기 시작할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나오는 게 근대 과학혁명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과학혁명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혁명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로 더욱더 인간 중심, 인간들이 살아가는 중심 이쪽으로 포커스가 몰리게 되면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로크, 뭐 몽키스테웨, 뭐 루소 이런 사람들, 뭐 사회계약설 나오죠, 뭐 삼권분립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몽키스테웨 같은 경우는 저기 뭐나 몽키스테웨가 삼권분립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게 필요하구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며, 국가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야 되며. 그래서 국부론 같은 경우도 막 이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 문책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사회 쪽으로 뭔가 자기가 좀 특화돼서 나갈 거다. 행정학과 이런 데 갈 거다 하는 친구들이 항상 읽어야 될 책들이에요.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사상의 기반들이 여기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신대륙의 뭐 빛과 그림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넘어가는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제국주의가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음,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제국주의를 정리합시다. 뭐 생각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리 속도가 너무 빨라요. 뭐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이 시간은요, 이미 공부한 사람들이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게 맞거든요. 이미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청교도혁명 얘기 나오게끔 해놓고. 그러면 자, 시민혁명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본 그림이 아마 이 그림이었을 거예요. 프랑스 혁명 풍자도거든요. 프랑스라는 이 대국을 보니까 2%밖에 안 됐던 이 성직자와 귀족들을 누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평민들이 먹어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민들한테도 계몽 사상들이 깨쳐가면서 그리고 그 전에 영국과 미국에서 있었던 시민혁명과 그러니까 명예혁명과 청교도혁명과 독립혁명을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도 이런 것들을 개혁하기 시작하죠. 누가 주축이 되어서?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바꾼다고요. 이 시민들은 신항로 개척이나 그리고 저기 절대왕정 때에 돈을 권력을 얻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의회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억나세요? 의회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혁명 같은 경우는 처음에 두 계층, 젠트리와 시민계급이 성장했었던 얘기, 그리고 청교도들이 의회에서 강력하게 있었던 얘기. 이 청교도가 개신교라고 분명히 개신교 중에서도 이제 영국은 국교회나 뭐 저기 구교라고 하는 구교보다는 신교 쪽에 가까웠었던 개혁적인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엘리자베스 1세와 여왕이 죽고 나서 스튜어트 왕조가 저기 뭐냐 스코틀랜드에서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아니었지. 스튜어트 왕조가 어쨌거나 저쪽 반대편 네덜란드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온 이들이 보니까 제임스 1세나 찰스 1세나 영국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고 자기네들이 하던 대로 그대로 하게 되잖아요. 절대 왕정을 고수했던 거죠. 근데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처음에 권리청원 제출했던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의회파랑 왕당파 해가지고 이 사이에 내전이 있었던 얘기 그리고 크로멜이 이끌었던 의회파가 승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공화정이 만들어지는 이 청교도 혁명 그리고 이 청교도 혁명에 이어져서 나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는 독립혁명이랑 같이 나온다고요. 미국의 독립혁명이랑 이어지잖아요. 청교도인들이 얘기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때 뭐 항해법도 제정해서 있었던 얘기들 했지만 결국 이 크로멜이 죽고 나서는 다시금 왕정이 시작돼서 찰스 2세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오죠. 그렇게 하고는 스코틀랜드에서 이게 오고 막 하니까 이게 또 영국이랑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기존의 영국과. 그래서 결국에는 의회에서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정말 피 한 방울 없이 메리와 그 남편이 윌리엄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피 한 방울 없는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피 한 방울 없는 정치 교체 그러면서 만들어진
영국의 입헌군주제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게 바로 이 권리장전이죠. 그래서 권리장전, 권리청원 이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권리장전만큼은 입헌군주제에서 꼭 알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요런 얘기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오니까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영국인들이 나온다고요. 예, 영국인들 중에서도 청교도인들이에요, 이들이. 이들이 식민지였던 아메리카로 넘어와서 자치적인 13개 주에서 의회를 구성하면서 그들끼리 살고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와 영국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영국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 이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자꾸자꾸 영국에 있는 것들을 수출하고 무조건 수입 받게 하고 근데 거기에 과세를 강제로 물리고 근데 별별 거에다가 다 물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스턴 차 사건 나오는 것도 차에 대한 거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니 이거 다 마셔야 되는데 마시는 거에다가 그렇게 세금 매기면 어떡해요. 그래서 식민지 대표들은 하지 말자 했는데 이거 안 됐죠. 네, 그래서 결국엔 충돌하게까지 됐죠. 전쟁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지 워싱턴 얘기 나오면서 독립선언문 발표했고 그렇게 돼서 결국 식민지가 아니고 이제는 미국이 독자적인 나라가 되어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연방제를 통해서 하는 나라가 되고 삼권 분립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에서도 보면은 지금 우리 시험 범위가 2월 혁명까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중간에 나폴레옹은 통령 정책을 실시해요. 그거 누구 보고 따라했겠어요? 미국 보고 따라한 거죠. 네, 미국에서 그렇게 영국 사람들 했던 거를 본받은 거밖에 사실 답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이 성장하는 얘기, 서부 개척으로 하는 얘기. 이때 당시에 남부 갈등이 있었잖아요. 남북부 갈등이 있었던 얘기들. 남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나온 게 링컨 때문이긴 한데, 미국 남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아메리카에서 삼각무역을 통해서 노예제를 통한 대농장 경영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탕수수나 이런 것들. 북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도 공업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임금 노동을 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상공업들이 발달했던 곳인데, 근데 문제는 노예제를 더 이상 하지 말자는 링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야, 이게 남부 사람들이 이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남부 사람들이 노예제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안 해 이랬다가, 나 안 해, 안 해. 하면서 전쟁 일으켰는데, 결론적으로는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니까, 이게 전세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엄청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는 이제 여기 그냥 요거 추가적으로 그냥 여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19세기 말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했는데 요때에 앞으로 겪게 되는 게 이 사건이거든요. 경제적으로 겪게 되는 사건이 경제 대공황을 겪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뉴딜 정책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 여기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프랑스 혁명. 프랑스가 요번에 되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음. 아까 얘기했던 그 사진에 이 사건이 바로 구제도의 모순을 알려주는 그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절대왕정과 불평등한 신분제가 유지되고 있었던 이 사건. 삼부회를 모집해가지고 뭐 국가재정을 뭐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신분별로 투표를 하니 그렇게 하면 평민들이 어쨌거나 낼 수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한 얘기들. 그렇게 해서 국민회의 결성해가지고 새로운 헌법 될 때까지 안 할 거야 하면서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하는 얘기. 그러고 나서 국민회의에 탄압하려고 하니까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버리는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난리가 되니까 이것을 잠재우면서 결국은 이전에 있었던 이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얘기. 그러면서 나온 게 인권선언. 진짜 이제 이러면서 프랑스가 이제 인권이 좋아지는 줄 알았죠. 그렇게 하고 입법의회가 소집되면서 이게 법들이 막 제정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유럽 본토에 퍼져가면 야, 이제서야 절대왕정이 막 있어지는 이 동유럽 쪽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대프랑스 동맹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가 되는 거고.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되고 파리 시민들은 할 거면 제대로 하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엔 근데 왜냐면 이때 왕이 저 사람이라면서요. 루이 16세잖아. 네, 루이 16세 최강의 사치왕이라고 지금 역사에 기록이 돼 있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공회가 들어서는 얘기, 로베스피에르가 루이 16세를 처형하는 얘기. 근데 이 로베스피에르가 개혁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했었던 공포 정치를 했었던 얘기. 뭐 그러다 보니까 로베스피에르도 결국 처형당하는 얘기. 근데 총재 정부가 들이서고 얼마 안 돼서 나폴레옹이 결국엔 예, 나폴레옹이 와서 황제가 되어지는. 그렇게 되면서 사실 프랑스 혁명은 좀 아쉬운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 입헌군주제가 됐고 미국은 공화정이 세워졌어요. 하지만 프랑스 혁명은 그렇지 못하고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빈체제까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프랑스 혁명,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기가 이렇게 돼 있다잖아요. 아무튼 이런 얘기들, 이때 당시에 불렀던 이 노래가 국가가 되었던 얘기들, 예,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폴레옹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폴레옹이 결국에는 나폴레옹 법전 만들고 그러니까 세력권 펼쳐가면서 황제가 되어가는 얘기. 근데 황제가 되어 나서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륙봉 세력 내렸다가 러시아가 그 어긴 걸 보고 러시아 원정 갔다가 추워가지고 끝났던 얘기. 그러니까 진짜 러시아는요, 진짜 추운 나라예요. 네, 러시아는 진짜 추운 나라예요. 오죽하면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보드카 먹는다고. 보드카 안 먹으면 너무 추우니까. 네, 그런 나라를 온대기에 있었던 프랑스가 가면 이거 이기겠냐고요. 결국에는 유럽 사회에 프랑스 혁명 때 있었던 이런 자유주의나 이런 얘기들이 점점 더 퍼지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나폴레옹의 지배가 있어졌다 보니까 이존에 있었던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나폴레옹이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민족주의까지 여기서 쭉 이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빈 회의가 열리고 나니까 이거를 탄압했죠.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탄압하고 다시금 절대 왕정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부르봉 왕조의 샤를 10세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의회나 이런 것들 다 해산시키고 시민들 이전에 받았던 자유들 다 해산시키고 이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프랑스도 본격적으로 자유주의로 가기 위한 두 번의 혁명이 있으니 첫 번째가 7월 혁명 때 입헌군주제, 2월 혁명에 공화정이 수립되는 얘기. 그러면서 메테른이 추방되면서 빈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앞으로 영국에 대한 얘기, 이제 이탈리아 독립하는 얘기 이렇게 이어지겠지만 우리는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2학년 여러분들 요 지금 얘기 흐름이 지금 보면 한 번에 이어집니다. 맞죠? 지금까지 얘기가 한 번에 이어져요. 끊기지 않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요 단어들 이어보시고 주요 사건들 이어보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들 또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항상 질문 많이 해주세요. 돌아다니면서도 해주시고 제가 오픈 채팅방 열어놨잖아요. 1, 2반 같은 경우는 1대1 오픈 채팅방 열어놓은 거 잘 활용해 주셔서 저희 시험 보는데 무리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안녕.